밤 9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석 달 동안 연락 없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혜숙 씨, 이분은 제 딸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요? 그럼 석 달 전 요양원에서 들었던 그 말은 며느리분이시군요. 제 마음이 무너졌던 그날의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 인생을 뒤흔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랍니다. 제 이름은 윤혜숙, 올해 65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참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별한 지 6년째입니다. 약사로 30년을 일했는데 은퇴한 건 벌써 7년 전이에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더군요. 저녁 무렵이면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해 지는 걸 바라봅니다. 석양을 보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누군가와 이 풍경을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오늘 노을 참 예쁘네요. 이런 말이라도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면 간단히 혼자 저녁을 먹어요. 냉동밥 데워서 김치랑 먹는 게 전부죠. 뉴스를 틀어놓는 건 정막이 싫어서입니다. 잠들기 전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봅니다. 아들이 보낸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죠. 첫째 아들은 제주도에서 살고요. 아들 셋을 키웠는데 둘째는 캐나다에, 막내는 부산에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건 명절이 고작이에요. 아침이면 일찍 눈이 떠집니다. 대여섯 시쯤 되면 저절로 깨더군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봐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합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뒷산 둘레길을 도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같은 시간에 나오는 분들이 있더군요. 눈인사쯤은 하지만 말을 섞진 않아요. 점심은 주로 집에서 먹습니다. 간단히 국수라도 삶아 먹고요. 오후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더군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옛 직장 동료 은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혜수가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지내지 뭐. 대답했더니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봉사활동 한번 해볼래? 산속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건데 일주일만 있다 오는 거야.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약사 경험이 있잖아. 약 복용 지도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면 돼. 걱정 마. 나도 같이 갈 테니까. 은정이가 여러 번 권했어요. 사실 매일이 지루했습니다. 일주일쯤 색다른 곳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군요. 그럼 한번 가볼까? 좋았어. 일주일만이야. 적응 안 되면 중간에 내려와도 괜찮대. 짐을 챙겼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서울을 떠나 강원도 산속으로 향했어요. 버스가 터널을 지나자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산과 나무들이 펼쳐지더군요. 공기도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혜수가 벌써 기분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오길 잘했나 봐.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보낼 일주일이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한 분이 제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곧 커다란 시련을 가져올 터였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한참 올라가더니 작은 요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거예요. 고즈넉한 산중턱에 자리한 3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 오신 분들이시죠? 입구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봉사하러 왔습니다. 은정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원이 참 잘 가꾸어져 있더군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산책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약 복용 시간도 체크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의료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손을 들여다 말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약사 출신인데 도움이 될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아, 약사 선생님이시군요. 큰 도움이 되시겠네요. 간호사 선생님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도 약사 출신입니다. 제가 말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혜숙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따뜻하더군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인사를 나눈 지가 언제였던가요? 약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니 든든하네요. 두 분은 2조로 배정하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풀고 복장을 갖췄어요.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혜숙 씨, 이쪽 할머니 식사 도와드릴까요? 강민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자연스럽더군요. 네, 함께 가요. 87세 할머니였는데 손을 많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드렸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요즘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옆에서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요양원 뒤편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강민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웃었습니다. 인천에서 왔어요. 혜숙 씨는요? 서울이에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약국을 32년 운영하다 은퇴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비슷해요. 약사로 30년 일했어요. 어머, 그럼 우리 선후배네요. 혜숙 씨가 선배시겠어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석양이 지더군요. 여기서 보는 노을은 또 다르네요. 강민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참 오랜만에 이런 풍경을 봐요. 혜숙 씨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요즘 혼자 지내다 보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6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간암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숙 씨는요? 저도 6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더군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혜수가 오늘 어땠어? 생각보다 좋은데. 너는? 나도. 근데 너 그 강민 씨랑 많이 이야기하더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별로 활동하니깐 그렇지 뭐. 그래도 좋은 분 같던데. 혼자 사신대? 응, 혼자 사신대.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눴더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곧 제 삶에 큰 파도를 일으키리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더군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요양원 정원에 나가보니 강민 씨가 벌써 나와 계셨습니다. 혜숙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강민 씨도 벌써 나오셨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산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일찍 깨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서울에선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는데.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셋째 날 오후엔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가요를 틀어놓으니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노래를 따라 부르셨고 강민 씨가 옆에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참 좋으세요. 호호, 옛날엔 나도 노래 좀 했다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넷째 날엔 날씨가 특히 좋았어요. 어르신들 산책을 도왔습니다. 혜숙 씨, 저쪽 길로 가볼까요? 강민 씨가 가리킨 곳은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산책로였어요. 좋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천천히 가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숙 씨는 자녀분이 계세요? 아들이 셋 있어요. 다 장성에서 각자 살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딸이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혜숙 씨도 그러시죠? 네. 명절에나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낯설어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외로움이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요즘 알았어요. 강민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혼자 지내다 보니 말수가 줄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날 산책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숙 씨,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매일이 똑같아서 답답했거든요.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숙 씨 덕분에 이번 봉사가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혜숙 씨, 내일이 벌써 여섯째 날이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모레면 돌아가야 하는데. 아쉬워요. 강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요. 여기서의 시간이 참 좋았어요. 혜숙 씨, 네. 모레 저녁에 잠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그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꼭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그분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알겠어요. 모레 저녁에 뵐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은정이가 옆에서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강민 씨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강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모레 저녁이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는데 석 달이 넘게 걸릴 거라는 사실을요. 일곱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죠.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강민 씨를 기다렸어요. 어제 저녁의 약속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가슴 떨리는 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강민 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꼭 나오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강민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강민 씨 못 봤어? 은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아까 새벽에 급히 내려가셨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남기셨나요?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급하셔서 그냥 가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속상했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더 허전하더군요. 요양원에서의 일주일이 꿈만 같았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 2달이 지나갔습니다. 강민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함께 걸었던 산책로가 떠올랐어요. 같이 본 석양도 생각났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게 얼마만인지 60 중반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정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혜수가 저번에 갔던 요양원 기억하지? 거기서 다시 봉사자 모집한대. 이번엔 하루만 가는 거야. 같이 갈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응, 갈게. 대답이 저절로 나왔어요. 혹시 강민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석 달 만이었죠. 정원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 씨, 그분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누군가 서 있더군요. 젊은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 혜숙 씨, 오셨네요. 저쪽에 강민 씨도 오셨어요. 며느리분이랑 함께요. 며느리분이시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고? 강민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니 황급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혜숙 씨. 안녕하세요, 강민 씨.
웃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숙 씨, 잠깐 이야기 좀. 괜찮아요. 바쁘시죠? 며느리분이랑 계세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민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오후에 시간 좀 내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그분의 눈이 간절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요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강민 씨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혜숙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며느리일까요? 저는 가슴을 졸이며 강민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숙 씨, 3달 전 일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그날 새벽 아무 말 없이 떠나신 일이요. 잊을 수가 없었죠. 정말 죄송해요.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서요. 강민 씨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남편한테 맞았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장 미국으로 가야 했어요.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이었죠. 손녀도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숙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했고 또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난 분한테 우리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기가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죠. 미국에 가서 2달을 있었어요. 딸을 설득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죠. 이혼 수속도 진행 중이고요. 그럼 아까 그 여인이 네, 제 딸입니다. 며느리가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며느리라고 하셔서 아,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딸 사정을 설명하기 싫어서 그냥 며느리라고 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렇군요. 딸이 많이 힘들어해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함께 요양원 봉사를 나왔습니다. 기분 전환도 시킬 겸해서요. 강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 씨, 3달 내내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 일로 정신이 없었고 또 제 형편을 말씀드리면 부담드릴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짐을 보여주는 일이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잖아요. 제가 멍청했어요. 마지막 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죠. 2 사람 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강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혜숙 씨, 저는 당신이 좋았어요. 일주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서울 돌아가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하려던 거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혜숙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간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강민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혜숙 씨, 죄송해요. 딸이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요양원에서 쓰러졌다고. 어머, 어서 가보세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강민 씨가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빈 찻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 다음은 언제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복잡했어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죠. 딸분이 괜찮으실까?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로 짐이 있는데. 60 중반의 사랑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걸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더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휴대폰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함께 들린 또 다른 여자 목소리.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 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인이 서 있었죠. 오후에 봤던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혜숙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딸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꼭 오겠다고 해서요. 늦은 시간이지만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오늘 오후 쓰러진 척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 게 싫었어요. 제 곁을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나이 들어서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도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죠. 저 때문에 아버지가 6년을 혼자 사셨어요.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한테만 의지했고요.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 표정을 봤어요. 혜숙 이모님 말씀하실 때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6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강민 씨가 딸의 어깨를 감쪽 안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와서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이모님, 우리 아버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혼자 설 거예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아니에요. 짐이라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셋 키웠어요. 다 장성해서 떠나갔지만요. 자식 걱정은 평생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모님. 그런데 내가 괜찮을까요? 강민 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60 중반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혜숙 씨, 강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혜숙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죠.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함께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강민 씨도 웃으셨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다음 날 아침 강민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혜숙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웃음이 났습니다. 60 중반의 데이트라니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남산타워 어때요? 예전에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긴 뭐했거든요. 그럼 12시에 케이블카 앞에서 만나요. 설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옷장을 열어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연한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고요. 이러는 게 얼마만인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남산에 도착했어요. 강민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죠. 와, 혜숙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뭐려? 이 나이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참 오랜만에 왔네요. 저도요. 30년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웃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죠.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저희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둘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어야 할 아들이요. 그리고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강민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준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깜짝 방문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민준이의 시선이 강민 씨에게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소개해드릴게. 이분은 누구신데 우리 엄마랑 손을 잡고 계세요? 민준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나이 들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걸 말할 때는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혜숙 씨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강민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단둘이요. 민준아. 제가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혜숙 씨. 강민 씨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들이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라니? 데이트했어. 데이트요? 엄마가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6년 됐어. 그리고 내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헤어진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요? 65이면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동생도 놀랄 거고요. 그건 내가 얘기할게. 너희들 허락 받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모도 자식 눈치를 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민준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도 약사 출신이야.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이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럼 왜 엄마를 혹시 외롭다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저도 흥분한 상태였죠.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너희들 다 장성해서 떠났잖아. 난 혼자 남았고 엄마한테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삶이 있어.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거잖아. 나머지 364일은 내가 혼자야. 민준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난 죽을 때까지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없니?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알았어.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서로 힘들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먼저 호텔로 갔다고 했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가기가 어색했나 봐요. 강민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아들이 실례를 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강민 씨, 혜숙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아드님이 받아들일 수 있게요. 제가 직접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제가 진심이라는 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흘 후 민준이가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다들 내일 서울로 온대요. 뭐? 가족회의 한대요. 엄마 일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 아들이 다 모인다고? 아들들 앞에서 강민 씨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다음 날 오후 거실에 아들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큰아들 재석이, 캐나다에서 온 민준이, 부산에서 올라온 막내 준호까지요. 이렇게 다 모인 게 명절도 아닌데 처음이었어요. 긴장이 되더군요. 엄마,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남자분을 만나신다고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강민이라는 분이야. 요양원 봉사에서 만났어. 어떤 분이신데요? 막내가 물었어요. 약사 출신이고 66이야. 6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고 지금은 혼자 사셔. 아들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솔직해지기란 쉽지 않았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반대하던데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들한테 직접 말하려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너희 아빠랑 헤어진 지 6년이야. 그동안 혼자 지냈어. 외롭고 쓸쓸했지. 엄마, 너희는 다 떠났잖아. 제주도, 캐나다, 부산. 손주들 얼굴도 명절에나 봐. 나머지 시간은 혼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누군가와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노을 보면서 예쁘다고 말할 사람이 필요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아들들이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너희는 너희 삶이 있어. 당연한 거지. 난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이신지요? 나도요. 엄마 혼자 계신 게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막내도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라서 놀랐던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날 저녁 강민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들과 인사를 나누기로 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 씨가 정장 차림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들 셋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강민입니다. 재석입니다. 큰아들이에요. 민준이요. 둘째입니다. 막내 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혜숙 씨 아드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훌륭하게 잘하셨더군요. 과찬이세요.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봉사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약사 출신이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강민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세요? 우리 어머니한테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강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숙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분입니다. 6년을 혼자 지내면서 무기력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달라졌어요. 아들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혜숙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약속할 순 없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요.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참 따뜻했어요. 아들들과 강민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제가 해준 저녁을 다 같이 먹었죠. 아들들을 배웅하고 강민 씨와 단둘이 남았어요. 혜숙 씨,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긴장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하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혜숙 씨 때문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혜숙 씨, 우리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늦은 시작이지만요. 늦은 게 아니에요. 딱 맞는 때예요. 60 중반의 사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늦은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모를 일이 많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여러분, 혜숙 씨와 강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며느리로, 사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 뒤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죠.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혜숙 씨가 용기 내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당당하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늦은 봄도 봄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계절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